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장인어른이 오시기로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당일에 갑자기 온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 집은 안 되니 근처 호텔이나 모텔 알아보세요. 그게 편하지 뭐하러 이렇게 먼 곳까지 오려고 하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장인어른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니요. 갑자기 열이 확 뻗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알았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니. 장인어른은 집이 가까워서 밥 먹듯이 들락날락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루도 안 되니 조금 서운하기는 하구나. 장인어른 챙기는 것에 반이라도 챙겨주면 안 되니? 아들은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 억지로 이야기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조금 전에는 저도 어머니가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당황해서 그랬어요. 주변에 괜찮은 숙소 예약해서 보내드릴 테니 거기서 주무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아들은 숙소의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 화는 조금 누그러졌죠. 하지만 그렇게 도착한 숙소는 정말로 몇십 년이나 된 것처럼 보이는 형편없는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모텔 중에서도 괜찮은 곳이 많다고 아는데 그곳은 1박에 25,000원밖에 안 하는 곳이었죠. 카운터 주인은 어디 갔는지 자리를 비웠고 30분 동안 내내 전화해도 받지를 않더군요. 시간이 지나 졸린 표정으로 나타난 모텔 직원은 정말 귀찮은 태도로 저희를 대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이런 곳에 보내다니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아들이 사돈과 하하호호 웃으며 저녁 식사를 할 생각을 하니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아들이 장인어른을 모셔야 한다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싸구려 모텔에 보내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장인어른의 재력에 눈이 멀어 부모를 멀리한 아들에게 천벌을 내린 최양욱님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가 된 최양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말하기 어려운 사연인데요. 제가 그토록 믿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따뜻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넓디 넓은 논으로 유명한 경남 김해의 작은 마을에서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기에 저희 어린 시절은 늘 부지런해야만 했습니다. 향호가 어여 일어나서 동생들 밥 좀 챙겨주고 빨래 좀 해주렴. 매일 아침 어머니의 부름 소리와 함께 제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장녀이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논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저 제 팔자다 싶어 아무 생각 없이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은 저를 보고 일을 잘한다며 칭찬을 해주더군요. 하지만 몇몇 마을 사람들은 늘 저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일과 바깥일을 도맡아 애쓰는 모습이 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는 그런 것이 당연했습니다. 시간이 흐를 때마다 제 손은 어린 나이에도 매우 상해갔어요. 시골이라 할 일이 굉장히 많았기에 학업에 쏟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제 성적은 좋지 않았고 담임 선생님도 그런 저에 대해 딱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부러웠어요. 저도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았고 시골을 떠나 도시에서 더 멋진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그렇기에 저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동생들만큼은 자신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공부를 시켰습니다. 제가 일하고 왔을 때
숙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호되게 혼을 냈어요. 얼마나 혼을 냈는지 아직도 남동생들은 저를 무서운 누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과 별개로 동생들의 학비까지 신경 써야 했으니까요. 성인이 되었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서울로 가기로 한 것이었죠. 어머니, 제가 서울 가서 일하고 돈을 보낼게요. 애들 학비 내려면 여기서 버는 걸로는 어림도 없잖아요. 부모님은 저를 말렸지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향의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작은 가발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설렁탕 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갈 생각을 하며 힘을 냈어요. 그렇게 매달 월급을 제 생활비만 남긴 채 모두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30이 가까워져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말이죠. 29, 설날에 선물을 사서 집으로 향했을 때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제 나이도 찼는데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신경을 못 써줘서 미안하구나. 이제 너도 네 인생 살아라. 동생들 남은 학비는 나랑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볼게. 일하느라 제 삶을 돌아보지 못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는 저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군요. 사실 힘든 척 내색하지 않았지만 정말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짐을 조금 덜고 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설렁탕 집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준비할 때였어요. 한 남자가 저에게 와서 커피 한 잔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옆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매번 점심에 설렁탕을 먹으러 온 남자였는데 저를 보고 반했다고 말했죠. 아무런 연애 경험이 없던 너무 부끄러워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끈질긴 구애에 저는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어색했던 저희 둘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매번 퇴근을 하면 그 남자는 저를 데리러 와주었고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옆에서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어느새 그 남자는 힘든 저의 인생의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어요. 향옥 씨는 참 대단해요. 어린 나이에 혼자 서울에 올라와 몇 년간 밤새 일해가며 동생들 학비를 벌었잖아요. 저라면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도망쳤을걸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면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거라 생각했으니 바보 같은 거죠 뭐.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덕분에 동생들은 모두 좋은 학교에 갔고 그게 저희 가족이 잘 되는 길이니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제 젊은 인생이 아깝기도 했어요. 그 남자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다 꼭 안아주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그 남자는 저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는 평생 함께 하기를 약속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단칸방이었지만 저희만의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다정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제 어깨와 종아리를 주물러 주었고 당시 남자들과 다르게 집안일도 함께 해주었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돈보다는 건강이야 알지. 저는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래도 열심히 산 보람이 있네요. 서울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당신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저 말이에요. 당신 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요. 딱 한 명만 낳아서 정말 부족함 없이 잘 키우고 싶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제가 장녀였기에 많은 형제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유복한 가정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자식에겐 그런 부담감을 겪게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딱 한 명만 낳아온 정성을 다해 키우기로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뜻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비록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1년 6개월 후 계획대로 저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경호로 지었어요. 시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은 저희 부부에게 더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던 저는 아들이 제대로 배웠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도 피곤한 기색을 하지 않고 아들의 공부를 챙겼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었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아들의 교육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아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나선 제가 가르칠 수 없었기에 잘 가르친다는 선생님들을 모셔서 가르쳤죠. 남편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공사를 했습니다. 일이 바빠질수록 집에 없는 날이 잦아졌지만 저는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돈을 열심히 모아 제가 일하던 설렁탕집을 인수했습니다. 설렁탕집 사장님도 자식이 없었고 나이가 들어 물려줄 사람이 없었는데 그 자리에 저희가 들어간 것이었죠. 그동안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얼떨결에 설렁탕집 사장이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집이었기에 저희의 사정은 점점 더 나아졌고 아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아들이 옳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경호야, 항상 남을 배려해야 한다. 힘들더라도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걸 언제나 생각해야 해. 경호는 저희의 바램대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아들을 위해 저와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족 모두의 소원을 하늘이 들어주셨는지 저희 아들은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합격이라고?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와 남편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저희 부부의 가장 큰 자랑이 되었고, 그제서야 힘들었던 제 삶이 조금이나마 보답받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대학도 성실하게 다녔고, 군대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졸업 이후엔 유명한 은행에 취업하여 금융인이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아들은 저와 남편의 선물을 사 들고 왔습니다. 선물을 받아 행복한 미소를 짓는 저희를 바라보며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희 또한 그런 아들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저와 남편의 가슴에는 또 다른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저희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랬던 것이었죠.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입사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회사 동료인 수정이라는 여성과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진지하게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양가 부모님끼리 식사 자리 마련하려고 하는데 언제 괜찮으세요? 근데 어머니가 안 계셔요.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너무 걱정 말거라. 우리는 전혀 상관없단다. 너희만 행복하면 돼. 우리는 너무 기쁘게 아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였고 곧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급 일식집에서 이루어진 상견례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편한 분위기가 지속되었습니다. 수정이의 아버지는 자리에 앉자마자 딸의 학벌과 집안 배경에 대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국회의원을 하셨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학교를 설립하시고 교장까지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와 다르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지만 사돈의 이야기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이번에는 아들이 알아봐서 예약한 식당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곳은 처음 와보는데, 이 주변에서 제가 모르는 식당 중에 좋은 데가 있을 리가 없어요.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하다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사돈분들은 맛있게 드셔서 다행이지만 말입니다. 여기도 평이 좋고 맛있다고 해서 여기로 했어요. 아들 경호가 분위기를 바꾸려 노력했지만 사돈은 계속해서 저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옆에서 예비 며느리인 수정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사돈 부모님께서는 어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다고요? 땅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얼마 없어요. 그냥 저희 가족이 먹고 살만한 정도였죠. 그렇군요. 하긴 김해 땅이라 해봤자 다 헐값인데요, 그렇죠? 저는 참다 못해 한마디를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테이블 밑으로 제 손을 꼭 쥐어주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최대한 예의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결혼은 경호랑 수정이가 하는 건데 저희 집안까지 따지는 건 조금 과한 것 같네요. 저희도 저희 아들 남 부끄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나이 들고 나서도 절대 손버릴 일도 없고요. 더욱이 사돈네 재력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전혀 관심 없으니 걱정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대답에 사돈은 조금은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점점 더 어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분위기를 풀어보려 예비 며느리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말을 들어보니 수정이처럼 똑바르고 예의 바른 아이가 없다던데 사돈께서 정말 잘 키워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수정이가 원래는 더 좋은 외국 회사에 갈 수도 있었는데 워낙 효녀라 제 곁에 있겠다고 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드님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사돈의 말에 제 마음은 불편해졌습니다. 분위기를 풀려 해도 정말 공격하려고 그러는 건지, 원래 성격이 저런지 분위기를 망치는 말만 하는 사돈의 말에 당장이라도 파혼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남편 덕에 또 험한 말이 나가려던 것을 간신히 참았고 상견례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수정이랑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디 축복해 주세요. 아들의 고개 숙인 진심 어린 인사에 사돈은 어쩔 수 없는 듯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가던 때 사돈은 결혼식 규모와 신혼집 위치까지 혼자 결정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수정이가 결혼하면 그래도 서울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아야 할 텐데 이 서방은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작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 돼.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시작해야지. 우리가 보태줄 테니 좋은 아파트로 알아봐. 저희 부부는 상의 없이 던진 사돈의 말에 말없이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엔 남편마저 마땅히 대답할 말조차 없었는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최악의 상견례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조심스레 묻더군요. 여보, 괜찮아? 아직도 화났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당신 아니면 큰 소리 한 번 지를 뻔했어요. 어쩜 그리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수정이 걔도 왜 가만히만 있는지. 소심한 건지 사돈한테 꽉 잡혀 사는 건지 모르겠네요. 부모가 저러면 말리려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장인 밑에서 아들이 있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그래도 경호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져줘야지. 어떻게 좋은 점만 있을 수 있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조금 가라앉힐 수 있었고, 그제서야 아들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어요. 저희는 신혼집으로 작은 평수 아파트 전세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집 문제에 대해 사돈과 상의를 하려 했지만 저희의 의견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돈이 말을 자르며 억지를 부렸죠. 옆에서 수정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저희 사정에 바로 아파트를 사는 건 조금 부담스럽네요. 이서방, 미래를 보라니까. 아파트 사면 집값 방어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내 딸 고생시킬 작정인가? 딸 전셋집 보내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 사돈도 좀 그렇네요. 장사 잘 돼서 돈 많이 버셨다면서요? 지금 집이 얼마나 하는데요.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사돈은 마치 자신이 집을 사줄 것처럼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이런 일로 양가가 싸우기 원하지 않았고 결국 사돈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골라 구입하기로 했죠. 여보, 정말 아파트를 지금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사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것도 사정에 맞춰서 해야지. 지금 사돈은 고가 아파트만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 돈을 우리가 보태주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남편은 그저 무거운 표정으로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결국 한 달여 만에 집이 결정되었고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은 절대 엄두도 내지 못할 가격이었죠. 사돈이 막무가내로 계약을 해버려서 아파트 가격의 대부분을 마련하는 것은 고스란히 저희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돈을 내겠다고 말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어느새 발을 빼버렸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이번만 좀 부탁드려요. 계약금은 제가 냈으니 잔금만 어떻게든 잘 해주세요. 지금 장인어른이 저희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지면 안 되죠. 이번만 어떻게든 잘 넘기면 될 거예요. 저는 당장이라도 결혼을 취소하고 싶었지만 당사자인 아들은 사돈에게 쩔쩔매며 원하는 건 모두 해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아들이 계약금을 내버려서 아파트를 무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계약금을 마련하느라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명의로 집을 구매하며 나중에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며 저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계약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혹시나 빚을 갚지 못하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저의 명의로 아들의 신혼집을 구해 주었습니다. 사돈도 돈을 얼마 내지 않아서 그런지 이것 가지고는 별말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노후를 위해 모아놓은 재산으로 아들의 아파트 매입 도장을 찍던 날, 제 머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과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아닌지 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즐거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는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저는 낮부터 분주히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돈이 원하는 호텔 결혼식이었죠.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듬직해 보였습니다. 사돈에게 꼼짝 못하는 아들이지만 결혼식에서는 누구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사돈은 역시나 결혼식에서도 여러 불만을 토로했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사랑하는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하객들의 축하 속에 무사히 결혼식은 마무리되었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행복할 일만 남은 것이었죠. 결혼 후 1년이 지나자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에게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이었죠. 며느리의 임신 소식에 저와 남편은 첫 손주를 볼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더욱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매주 가서 밀린 집안일과 음식을 해주었고, 아기 용품도 하나하나 구매해 주었습니다. 사돈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이것저것 간섭이 많았지만, 저와 남편은 대충 받아주며 며느리와 태어날 손주의 건강에만 신경 썼죠. 어머니, 딸이래요. 저 딸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저와 남편은 진심으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딸을 가지고 싶어 했기에 손주가 딸이라는 소식에 가장 행복해 했어요. 드디어 가을이 시작될 무렵 며느리는 이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출산 후에도 저희 부부의 일상은 며느리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게 일을 돌아가며 하면서 아들 집에 가 손주를 돌봐주었고, 며느리 대신 집안일도 해주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저희의 축복 속에 조금씩 부모가 되어갔습니다. 조금은 서툴었지만 최선을 다해 아기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 가슴 속에서 뭔가 울컥했어요. 비록 사돈과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저희끼리 있을 때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났을까, 저희가 사는 주택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천장이 뚫린 것이었어요. 수리업체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비가 멈춰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보, 경운에 가서 하루만 자고 올까요? 워낙 자주 갔으니 모텔보다는 거기가 편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우리 손주 얼굴도 볼 겸 말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호야, 갑자기 우리 집 천장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지 뭐니. 내일 비 그치면 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오늘 하루만 너희 집에서 신세 지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오랜만에 우리 손주도 볼 겸. 바로 괜찮다고 말할 것이라 생각한 저의 생각과 달리 전화 너머에선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장인어른이 오시기로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당일에 갑자기 온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 집은 안 되니 근처 호텔이나 모텔 알아보세요. 그게 편하지 뭐하러 이렇게 먼 곳까지 오려고 하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장인어른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니요. 갑자기 열이 확 뻗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알았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니. 장인어른은 집이 가까워서 밥 먹듯이 들락날락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루도 안 되니 조금 서운하기는 하구나. 장인어른 챙기는 것에 반이라도 챙겨주면 안 되니? 아들은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 억지로 이야기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조금 전에는 저도 어머니가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당황해서 그랬어요. 주변에 괜찮은 숙소 예약해서 보내드릴 테니 거기서 주무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아들은 숙소의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 화는 조금 누그러졌죠. 하지만 그렇게 도착한 숙소는 정말로 몇십 년이나 된 것처럼 보이는 형편없는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모텔 중에서도 괜찮은 곳이 많다고 아는데 그곳은 1박에 2만 5천 원밖에 안 하는 곳이었죠. 카운터 주인은 어디 갔는지 자리를 비웠고 30분 동안 내내 전화해도 받지를 않더군요. 시간이 지나 졸린 표정으로 나타난 모텔 직원은 정말 귀찮은 태도로 저희를 대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이런 곳에 보내다니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아들이 사돈과 하하호호 웃으며 저녁 식사를 할 생각을 하니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의 손을 붙잡고 가까운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은 1박에 2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욱해서 결정한 것이었어요. 가격을 보고 잠깐 망설였지만 그래도 그 모텔에서 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전화하셨어요? 숙소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냐고. 그런 허름하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곳이 어떻게 괜찮을 수 있니? 또 너는 어떻게 그런 곳에서 부모를 보내? 정말 어이가 없더구나. 너 요즘 왜 이러니? 집에 물이 새서 우리가 어디서 자든 너는 관심도 없구나. 그때는 장인어른 오시는 날이라서 제가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장인어른 깐깐한 거 안 그래도 준비할 거 많아서 골치 아팠단 말이에요. 아파트 값 내줄 때는 평생 극진히 대접할 것처럼 하더니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구나. 됐다. 이제 우리도 너희 신경 쓰지 않을 테니 너도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니네 인생 살아라. 그리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진심은 아니었지만 달라진 제 아들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서 홧김에 한 말이었죠. 성격 좋은 남편도 화나긴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은 저희 부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원래부터 아들에게 기댔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원하는 것도 없었지만 더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했어요. 남편과 둘이 의지하면서 살기로 마음을 먹은 계기가 되었죠. 세상이 아무리 막장이라지만 부모 공경도 안 하는 아들까지 인정할 만큼 성인군자는 아니었거든요. 이후로도 아들은 가끔 전화를 해서 저희를 챙기는 척 했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아들의 집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락도 하지 않았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손주가 너무 보고 싶긴 했지만 참았죠. 그렇게 하다 보니 아들이 저희를 다시 신경 쓰는 척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차갑게 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와 남편의 결혼 기념일이었죠. 역시나 그날도 아들에게선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저희는 당연하다는 듯이 넘기고 자주 가던 킹크랩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도 자주 갔던 곳이었죠. 그렇게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두 테이블 뒤에서 정말 낯이 익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여기 괜찮으시죠? 나쁘지 않구만. 맛있게 드세요. 아참, 다음 주말에 여행 가실 수 있으시죠? 그럼 가서 골프도 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손주랑 놀기도 해야지. 그 목소리는 바로 사돈과 제 아들이었어요. 저는 슬쩍 뒤를 돌아 그쪽을 보았습니다. 아들네 부부와 손주 그리고 사돈이 앉아서 킹크랩을 먹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놀라 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이내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숙소 예약은 다 했나? 네, VIP룸으로 예약했습니다. 잘했어. 거기가 그나마 나쁘지 않아. 서비스도 좋고 못 사는 사람들도 없고. 아참, 사돈들은 아직도 이사 안 갔어? 비세는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야? 나는 절대 못 산다. 그런 곳에 익숙하신 분들이셔서요. 아들은 그 말을 하면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저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은 저에게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는 사인을 보냈어요. 더 들어보자는 이야기였죠. 아들은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때도 저희 집에 온다고 하길래 그냥 못 오게 했어요. 사실 계속 집에 찾아오시는 게 부담스럽고 싫었거든요. 워낙 극성이셔서 싼 모텔 잡아드렸는데 그게 서운하셨나 본지 요즘엔 연락도 잘 안 해요. 근데 뭐 오히려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 잘했어. 사돈네는 비싼데 예약해도 잘 모를 거야. 그리고 부모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야 하고. 근데 잠깐,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무슨 말씀을요? 장인어른은 정말 너무 편하고 좋죠. 괜찮으시다면 모시고 살고 싶다니까요. 이 서방 예전엔 몰랐는데 말을 참 이쁘게 잘해. 고맙습니다, 장인어른. 근데 거기 VIP 룸은 얼마나 하나? 1박에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많이 내려갔네. 비수기라 그런가 봐요. 정말 온몸이 떨리더군요. 당장이라도 가서 테이블을 엎고 싶었죠. 자리에서 일어서자 남편은 저를 급하게 말렸어요.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어요, 듣긴. 당장 가서 한마디라도 해야지. 우린 저 사람들과 다르잖아. 무시해. 역기면 같은 사람 취급당하는 거야. 저들은 그렇게 살라고 해. 저는 저 사돈보다 아들한테 서운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사정이 있겠지. 일단 진정하고 자리에 좀 앉아봐. 어떻게 진정을 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까 남편은 그런 저를 데리고 급히 밖으로 나갔죠. 집에 도착해 저와 남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저희에게 점점 차갑게 대한 이유가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것 그대로였죠. 아들은 사돈의 재력에 눈이 돌아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어떻게 사돈에게는 60만 원짜리 방을 예약해주고 저희한테는 2만 5천 원짜리 싸구려 방을 예약해줄 수 있을까요? 그 이후 저희는 아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들 또한 저희에게 연락하지 않았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갑자기 한밤중에 아들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이전과 달리 정말 추레한 모습이었고 저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이 늦은 시간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하지. 일단 들어오거라. 거실로 들어선 경호는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러냐? 아들은 망설이다 있었던 일을 하나씩 저희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부자인 줄 알았던 사돈은 사실 아무런 돈도 없는 빈털털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이전엔 부자였지만 한때 도박에 빠져 돈을 모두 탕진한 것이었죠. 옷만 부티나게 입었지. 생각해보니 사돈의 집과 차 부티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은 장인의 자금 압박에 견디다 못해 결국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사돈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매달 높은 생활비를 요구하고 호화로운 여행과 차 등을 원했다고 했어요. 아들은 말을 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저는 아들의 눈물에 가슴이 조금 미어졌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못 냈던 화를 냈습니다. 너, 우리가 집에 물이 새서 밖에서 자야 할 때 우리를 쓰레기 모텔로 보냈던 거 기억 안 나는 거야. 그때는 그렇게 막대하고 관심도 안 가지더니만 이제야 도와달라고. 그니까 왜 사돈한테 그렇게 꼼짝 못하고 바보같이 군 거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가워진 뒤였어요. 우린 못 도와준다. 당장 가서 사돈한테 이제 지원 못 해준다고 네 입으로 말해. 우리한테 말하는 것처럼 좀 제대로 살거라. 미련하게 살지 말고. 다정한 남편도 더는 아들을 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들을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돈이 저희 집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수수한 옷차림으로 왔습니다. 이전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비싼 티 나는 옷을 걸쳐 입고 왔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사돈,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만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드리려고요. 무슨 부탁이요?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무슨 돈이요? 이미 우리 아들한테 많이 받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왜 필요하시죠? 돈 넘치도록 있으신 거 아니었어요? 60만 원짜리 방도 예약하시는 분인데. 아, 저희 아들 돈으로 하신 거죠. 사돈의 표정은 돌처럼 굳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우연히 다 들었습니다. 그때 사돈하고 우리 아들이 한 대화요.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매일 그렇게 우리를 흉봤을 테니까요. 더 이상 사돈이랑 할 얘기 없으니 당장 나가세요. 그렇게 저는 사돈을 냉정하게 내쫓아 버렸습니다. 사돈은 문이 닫힌 뒤로도 계속 문을 두드리며 호소했지만 저희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정말 지긋지긋하더군요.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서로 이야기를 했고 그들과 인연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언젠가 아들과는 다시 화해할 날이 있겠지만 사돈 집안과는 더 이상 엮이기 싫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전화번호를 바꾸었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비록 부모 자식의 인연은 잠시 끊어졌지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쉽지 않겠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집을 정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인감도장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졌는지도 몰랐죠. 그렇게 저희는 중요한 서류들이 있는 곳을 뒤졌습니다. 없어진 건 도장뿐만이 아니었죠. 저희 명의로 된 집 문서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둑인가 생각했지만 다른 곳을 뒤진 흔적은 없었어요. 정확히 이곳에 문서와 인감도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소행이었죠. 저희는 그 순간 한 사람을 생각해냈어요. 우리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면서 집을 잘 아는 사람 말이에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 남편의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바로 대출건이었어요. 그것도 한 곳이 아닌 여러 군데에서요. 저희는 참지 못하고 곧바로 경찰에 아들을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대출을 받은 바로 그날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경찰서에서 만난 아들은 저희를 쳐다보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우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 또한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감과 믿었던 아들의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아직 경찰청까지 접수가 들어가지 않았고 곧바로 저희는 대출을 취소하고 인감과 여러 서류들을 돌려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저희에게 말해주었지만 당장 그날 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아들이니깐요. 그래서 더 고민해보기로 했죠.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저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집 앞에 있다가 다시 돌아갔죠. 저희는 변명조차 듣기 싫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부모의 재산을 훔치려고 한 범죄자일 뿐이었죠. 저희는 이사를 서둘렀어요. 아들의 물건과 사진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저희의 단호한 의지 표명이었죠. 그리고 저희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뒤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다시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집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에 제 소유였죠. 가슴 한쪽 편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제 아들에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였죠. 그 이후 사돈의 형편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워낙 사치를 많이 부렸던 사람이기에 아들 월급으로는 택도 없었던 거죠. 사돈은 결국 하나 남은 집까지 처분해야 했고 아들과 며느리 또한 집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저희에게 찾아오고 전화를 하고 싶어도 주소와 번호를 모르니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그런 상황에 마음이 약해지긴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름에 틈을 주지 않았고 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저희 부부의 가게에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가게를 사정상 쉬고 있었다가 열었는데 아들이 이곳으로 찾아온 것이었죠. 한때 누구보다 멋있고 당당하던 아들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추레한 옷차림에 며칠째 머리도 안 감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가게 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깨달았다며 긴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사돈의 끝없는 욕심이 결국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와서 압박을 하고 아내와 사돈은 똑바로 살 생각은 안 하고 돈을 빌리고만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집안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부서졌어요. 아들은 매일 그들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다 결국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모습이 참으로 낯설었어요. 아들은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한 듯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는 투로 말했어요. 저는 무릎 꿇은 채 열변을 토하고 있는 아들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게 문을 닫고 아들을 둔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절박한 지 며칠 내내 저희 가게 앞에서 잠을 청하며 저희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손님들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아들 때문에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늦었다. 더 이상 너와 우리는 가족이 아니야. 아무런 관계도 아니란 거지.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뭐, 넌 그 말밖에 못하니? 이미 너가 우리 재산을 몽땅 가져가려고 했을 때 다 끝난 거였어. 너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야. 실수라고 하지 마. 모두 의도된 것인 거 다 알아. 그런데도 넌 아직도 그 사람들 핑계만 대면서 너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구나. 우리 마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경찰에 다시 신고하기 전에 얼른 돌아가거라. 다신 찾아오지 말고. 아들은 제 차가운 말에 놀랐는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불쌍하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래서 더 차갑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을 하건 뭘 하건 네 맘대로 하거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이제 가게도 정리할 거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우리가 있는 곳과 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않을 거야. 우리가 보는 날은 이게 마지막이다. 저희가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는지 아들의 볼에는 눈물이 마구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한 채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지막 남은 정으로 한마디 하마. 벌 제대로 받고 앞으로 올바르게 살 거라. 저희는 서글피 우는 아들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저는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게도 정리했고 노후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가게와 아파트를 판 금액이 넉넉히 있었기 때문에 안심이었죠. 저희는 여러 취미 활동도 하며 세계 여기저기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얼마나 즐거웠던지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더군요. 어느 날 동남아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 동네 주민을 만나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하고 다들 따로 찢어져서 살고 있다고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더 이상 아들에게 어떠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제 우리밖에 없었거든요. 여보, 우리 잘한 거 맞겠죠? 그래, 이제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잖아. 우리 인생 즐기며 사는데도 시간이 부족해. 이제 슬프고 힘든 일에 굳이 신경 쓰지 말자고. 언젠가 아들을 용서하고 만나야 할 날이 오겠지만 그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야. 그 놈이 만들어야 하는 거지.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자고. 맞아요. 이제야 가슴속 응어리가 좀 풀리는 느낌이에요. 지금까지는 너무 아들만을 위해 살았잖아요. 맞아. 우리가 너무 집착하며 살았던 것 같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죠. 우리 다음 주에는 강릉으로 여행이나 갈까요? 좋지. 가서 해안길 드라이브도 하고 당신 좋아하는 회도 먹고 오자고. 그렇게 저희는 점차 행복을 되찾아 갔습니다. 더 이상 아들 걱정으로 밤새는 일도 없었고 늘 마음 한켠에 존재한 응어리도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 둘만의 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세계 여행, 자전거 모임 등 하나둘씩 새로운 추억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매일 같이 붙어 지냈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아들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아들 생각이 문득 나네요. 큰 일은 없겠죠? 남편은 저희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면 아들 보러 가자. 그렇게 저희는 거의 2년 만에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아들은 아직 혼자였고 투룸집에서 손주와 지내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을 본 아들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는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사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색을 보이지 않고 말했어요. 너를 용서하러 온 게 아니야. 그저 너가 벌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야. 그러니 어느 기대도 하지 말 거라. 아들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가끔 아들과 안부를 묻고 지냅니다. 아직은 용서하지 못했기에 천천히 가까워지는 중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손주를 보고 싶을 때마다 저희가 손주를 데려와 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것도 저희 선택이었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라는 게 끊고 싶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저와 남편은 저희를 위해 살 것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다만 아들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와 남편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연을 끊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저희 같은 불행한 일을 겪지 않으시기를. 항상 행복하시길 빌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향이라도 좀 내려가 계세요. 예상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고향을 가라는 게냐? 여기 생활 힘드시기도 하고 그동안 서울살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조용한 곳에서 보내시면 훨씬 몸과 마음도 좋아지고 건강해지실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저는 정이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는 내가 고향에 내려가면 찾아오려는 생각은 있는 거냐?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다만 그 아파트 판도는 어느 정도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그러면 재테크해서 서울에 다시 올라오고 싶으실 때 드릴게요. 무슨 재테크? 뭐 말씀하면 아세요? 그냥 저희한테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뭔가 홀린 사람처럼 돈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참으로 돈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설전을 넘어서 싸움으로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일단 빠져나오기로 했습니다. 아들네의 진심을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아들이 어머니에게 고향으로 내려가라며 강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순자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올해로 73살이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시간이 이렇게 조금 흘러서 털어놓는 것이 제 마음에 훨씬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저 같은 경우 살면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한때는 너무 배고파서 라면을 반으로 쪼개서 나눠 먹어야 했을 정도로 삶에 기구한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힘든 시절을 극복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기쁜 순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가까운 곳에 악마를 가장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말 제 인생이 어떻게 끝날 뻔했는지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 돋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시절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다들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시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어머니, 쌀 며칠치나 남았어요? 얘야, 걱정 마라. 너는 서울에서 좀 어떠니? 저야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끼니 굶는 일도 없고요. 하지만 서울 공장 일이 무척 힘들다고 옆집 성씨가 이야기를 하던데. 어머니, 그런 걱정은 마세요. 저 아직 한참 젊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요. 밤에는 야간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시작했어요. 우리 딸 너무나도 장하다. 이것이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와 주로 통화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할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떠난 것인지 실종이 된 것인지 진짜로 돌아간 것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어린 시절 저에게 어머니께서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으니 우리끼리 잘 똘똘 뭉쳐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는 그때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좋았다고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는 소위 망난이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술과 노름을 좋아했습니다. 어릴 적 우리들 앞에서 어머니에게 폭행을 행사했던 기억이 선합니다.
그 기억은 지금도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아픈 기억입니다. 그렇게 어린 여동생 둘과 저 그리고 어머니는 오랜 기간 정말 가난한 시절을 살아야 했습니다. 판자촌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죠. 어머니, 또 비가 새는 것 같아요. 그래? 양동이 좀 가져오너라. 방바닥에만 물이 안 스며들면 되니 걱정하지 말으렴. 늘상 이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다른 나라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시절에는 저처럼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머니는 형편이 좀 나아질까 싶을 때 병환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배고프게 살지 말 거라. 순자야,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말씀은 제게 정말 큰 위로가 되기도 했고 또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공장 일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목수일을 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이 역시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사람 힘든 것을 알고 늘 배려를 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 거제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혈혈단신으로 서울까지 올라와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저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죠. 아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재산을 조금씩이라도 모아봐야겠어. 아니, 우리 사는 것도 빠듯한데 괜찮겠어요. 그래도 아이는 우리들처럼 힘들게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거든. 그러면 저도 일을 좀 알아볼게요. 무슨 말이야, 그게.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해. 내가 주말에 좀 더 일을 하고 또 야간에 할 수 있는 일들도 알아볼게. 이처럼 남편은 대단히 큰 책임감으로 우리 가족을 보살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어 아이를 정말 성심성의껏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힘들만도 했지만 아이에게도 정말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항상 아이와 놀아주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지치고 힘들 법도 한데 최선을 다해서 남편 역시도 아이를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삶은 이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듯 했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단칸방에서 이런 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게요. 세상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당신이 노력한 덕분이지. 그동안 애 키우랴 살림하랴 또 돈 아끼랴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고생은요. 당신도 하루하루 힘들고 다치면서까지 일을 계속했었잖아요. 이제 좀 쉬면서 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이제는 일을 안 하면 몸이 아파. 그리고 이제 시작이지. 집 있다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는 서울 외곽 지역에 작은 집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저희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동네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한 곳이 되어서 화려한 곳이 되었지만 그때는 개발도 많이 되지 않은 동네였었죠. 그러다가 저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서초구에 있는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무슨 일이시죠? 남편분께서 다치셔서 병원에 오셨는데 보호자님께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불이 나게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뭐가 떨어졌는데 남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다가 이후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눈물을 머금고 남편이 부디 깨어나길 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대로 식물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20여 일간 사투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남편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도 막막했고, 또 남편이 더 이상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이 아예 믿기질 않았습니다. 당시 제 아이가 10대 시절을 막 지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은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안 해본 일들이 없었습니다. 일자리가 있다면 무조건 가서 뭐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소속되어 있던 목공 관련 회사 쪽에서 저에게 적지 않은 돈을 위로비로 주었고, 또 남편이 모아놨었던 돈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마 그 돈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목숨과 바꾼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일을 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만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파출부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하루는 그분에게 청소일을 구한다고 하여 갔었는데, 제가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야 이렇게 집안을 깨끗이 해주시고 또 음식도 만들어 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인 것을요. 제 기억에 사모님은 정말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사장님과 사모님 제 딱한 사정을 듣고 전체 거으로 집을 관리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며 당시로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파출부 일을 제안하셨죠. 안 그래도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참으로 다행이라며 저에게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더욱 두 분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아이도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 댁의 모습에 저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부자는 아니더라도 저도 착실하게 산다면 이런 모습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사장님 댁에 가보니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또한 제가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음식도 종종 싸주시기도 했고, 또 선물로 들어온 책이나 아이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저한테 주시고는 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가 남들에게 얻어오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님과 정말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점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도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크기는 했지만 제 손으로 꼭 밥은 해 먹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이의 저녁은 제가 꼭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고는 했습니다. 원래는 사모님 댁 저녁까지 제가 챙겨야 하는 것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 사정을 봐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미안하고 또 불안한 마음도 많았습니다. 정말 좋은 봉급을 주시는 것은 물론 어렵게 얻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던 까닭입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방학 동안에 한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2층에 방 2개가 비니까 거기에서 저와 아들이 방학 동안이라도 같이 생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었죠. 우리 애가 서울대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애 공부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애 공부에 도움을 받아보면 어때요? 이렇게 사모님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성한 아이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게 좋은 대학에 다니는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우리 아이에게 과외까지 해주신다고 하니 너무나도 고마웠죠. 저는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반응은 시큰둥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방학 때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음식값이나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돈을 아끼는데 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무리 직원일지라도 같이 생활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제가 사모님 입장이었다고 할지라도 외부인을 들이기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저를 그렇게 집으로 들일 생각까지 하신 건 정말 존경받아 마땅할 일이었죠. 그렇게 방학이면 저는 저희 아이와 함께 그곳에 살았고 저희 집 아이는 얌전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댁 서울대에 다니는 도련님은 항상 주말마다 들려서 저희 아들의 공부를 봐주셨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에 헤어져야만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동남아 쪽에서 새로운 판로가 확보되어 시장이 확대가 될 것 같다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이 많아서 저는 큰 마음을 먹고 몇 가지 선물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모님은 저에게 당시로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수준의 퇴직금을 준비해서 주셨습니다. 요즘에야 퇴직금이란 개념이 잘 잡혀 있지만 당시에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내쫓으면 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퇴직금까지 챙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은인 같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다시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잡부일들을 하며 아들이 대학을 갈 때까지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것이 있었고 이전에 모았던 돈까지 합치면 상당한 돈이었지만 저는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야 해. 그렇게 열심히 산 끝에 아들은 결국 서울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명문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대학에 들어간 아들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서울 외곽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 있는데 집에서 사는 게 어떠니?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자취를 하면 아무래도 많은 돈이 들지 않겠니? 걱정 마세요. 처음에 보증금이랑 종종 생활비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해서 생활할 수 있으니 도와줄 수는 있다만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떻겠니? 저희 말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저 이 동네 뜨고 싶어요. 물론 나간다고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지긋지긋해요. 솔직히 그동안 너무 이 가난이라는 거에 지쳤어요. 아들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돈을 아끼려다 보니 그게 자연스럽게 너한테는 힘들었던 것 같구나.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이 학교 근처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보증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아들이
최대한 힘들지 않도록 어느 정도씩은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군대를 다녀온 뒤 자연스럽게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결국 취직하였을 때 어찌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들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남편도 아들을 무척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전보다도 더 무뚝뚝해진 기분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들이 월급을 받았을 때 작은 선물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무뚝뚝하게 마치 남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역시나 저를 닮아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는 돈을 쓰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결국 아들은 진짜로 마치 먼 친척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간간히 연락을 해올 뿐이었고 거의 얼굴을 비치는 일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요즘에는 어떠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또 회사는 좀 어떠니?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다음에 다시 연락할게요. 일이 바쁘네요. 항상 아들과의 통화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어느덧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며느리감이라며 갑자기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결혼이라니. 그동안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잖니? 뭐 그렇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이에요. 다소 서운한 감이 있었지만 며느리는 참해 보였고 참으로 아들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기에 그렇게 결혼식까지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들 내외가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 한 정거장 정도 되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죠. 이제부터 제가 자주 찾아뵙고 어머님께 못다한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무뚝뚝했던 아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그 말을 하고 난 뒤 제가 혼자 있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떠나간 남편 생각도 나고 또 아들을 잘 키웠다는 생각에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들은 결혼을 한 뒤에 며느리와 함께 저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기도 했고 또 평일에도 종종 찾아올 정도로 오붓한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신경을 쓰는 경우는 적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요즘에 다 있어? 김 씨는 복 받았네. 정말 복 받았어. 정말 그래? 아들이랑 며느리가 주말마다 찾아오는 시댁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정말 드물지. 동네 지인들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이니 마음이 더 뿌듯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매일매일 찾아오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되면 꼭 찾아오고는 했는데 며느리와 아들의 밥을 항상 준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랑 같이 식사하는 게 정말 편하고 우붓해서 좋아요. 며느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점점 그런 아들네의 행동은 저에게 큰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서 찾아온다는데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좋아서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차마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그나마 낫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시댁과 척을 지고 사는 그런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매번 와서 밥을 먹다 보니 식비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같이 중노동이 반복되었죠.
사실 아들네 밥을 차려주는 게 예전 같으면 괜찮을 수 있었겠지만 나이가 드니 힘에 부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음식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냥 있는 반찬을 꺼내 놓으면 아들네 외는 아예 입에도 반찬을 대지 않더군요. 왜 안 먹니? 오늘은 입맛이 없네요, 어머니. 카드 번호 좀 불러줄래요? 치킨이나 좀 시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도 꼬박꼬박 제때 최선을 다해서 차려야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리미 최신 버전인 것 같은데 빌려주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다리미는 선물을 받은 것이었는데 며느리는 이처럼 뭔가 좋은 게 있을 때마다 이렇게 꼭 물어보고는 했습니다. 저희가 다리미가 고장이 나서 그러는데 며칠만 써봐도 돼요. 쓰고 바로 가져다 놓을게요. 이거 괜찮은지 한번 보고서 저희도 사려고요. 그냥 가져가거라. 나는 이전에 쓰던 다리미도 있어서 괜찮다. 저는 이렇게 말을 했고 며느리는 귀신처럼 다리미를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식재료를 가져가거나 반찬을 해놓은 것이 있으면 취향에 따라서 쏙쏙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알뜰살뜰해서 예전에 저의 모습과 겹쳐 보일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껴야 잘 사는 법이지. 그렇지.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행동이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이 청소기는 어때요? 에어프라이기는 혹시 살 생각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저에게 뭔가를 사달라는 투의 말투로 늘 저를 압박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모습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것보다 내가 광고에서 봤는데 대기업에서 나온 그거. 그래, 그게 더 좋은 것 같던데? 이런 식으로 얌체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아끼는 아들 부부라지만 선을 넘는 행동들이 겹겹이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반전이 생겼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속이 요즘에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글쎄 임신을 했다고 하지 뭐예요. 아이고, 너무 기쁜 소식이구나. 임신을 했을 때는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또 성심성의껏 정말 좋은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청소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달에 180 정도 벌면 아들네 챙기는데 그 돈을 다 쓰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을 알린 뒤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대놓고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었죠. 임신일 때는 엄마 밥이 최고라면서 아들이 안 떨던 너스레까지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이후에는 마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식모살이가 다시 시작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손주가 생겼다는 사실이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이가 순산이 될 때까지 거의 저는 며느리를 상전 모시듯이 보살폈습니다. 물론 힘들고 지출도 훨씬 늘어 이제는 통장에 있는 돈들을 까먹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에 잘 참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이는 순산을 했습니다. 손주를 보니 그동안 며느리와 아들에게 힘들었던 감정들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출산 이후에는 친정에 가서 지내겠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신세 좀 질 것 같아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스케줄이 많으셔가지고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필요한 것 있으면 뭐든 말하거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정에 가지 않는 이유는 즉슨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데 사돈이 해외에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예전에 예약을 해둔 것이라 취소를 하면 돈 몇백을 물어줄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산후조리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그렇게는 되지 않아야겠다 싶어서 한 달이나 성심성의껏 며느리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낮으로 간호를 하고 보살피고 그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가 여기 있다 보니 퇴근을 하면 바로 여기로 왔고 마치 여기에 살던 사람처럼 눌러앉은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며느리가 장모가 돌아온 뒤에도 쭉 이곳에 머무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며느리였죠.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우리 엄마는 요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거기 가면 진짜 골병 날 거예요. 그래, 그런 상황이라면 다행이구나. 몸이 다 나을 때까지 있으려무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담당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청소일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계속해서 통장에 모아놨던 돈을 까먹는 상황이었죠. 물론 손주의 얼굴을 보면 금방 힘든 느낌은 사라지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며느리는 안방에 누워 있었고 아들은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서 이것저것 먹으면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둘의 뒷바라지를 늙은 나이에 해야만 하는 처지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남편이 물려준 돈과 이래저래 평생을 모았던 돈들이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놀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보려는데 이미 제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고 거기에 나가서 이런저런 환경미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아들에게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에요? 나 지금 거리 청소하는 중인데. 아니, 집에 와이프밖에 없어가지고요. 밥 좀 먹으려는데. 오늘은 이거 일하느라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냉장고에 있는 걸로 챙겨 먹어라 아니면 시켜 먹거나. 아, 그거 몇 푼이나 준다고? 거기 가서 일을 해요? 알겠어요. 아들은 저에게 가시돋친 말을 했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런가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노인 일자리 일도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연골이 이미 많이 닳아있는 상황입니다. 일을 하지 마시고 무조건 휴식하셔야 합니다. 많이 아프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아, 약 좀 처방받고 그러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아시다시피 연골은 재생되는 부위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아파졌으면 아파졌지 덜 아프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자칫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말하면서 병원을 나섰습니다. 몸이 예전처럼 말을 안 듣는다 싶었는데 몸이 이제는 고장나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아들의 태도도 뭔가 예전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반찬 좀 하지 말라니까. 도대체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고사리도 잘 먹어야 한다.
영양분이 많은 음식이야. 제가 애예요? 알아서 영양은 챙겨 먹으니까 그냥 좀 제가 먹는 것 위주로 해주세요. 아들은 이렇게 상전이 따로 없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산후조리가 끝난 후 본인들의 집에 돌아갔지만 여전히 밥을 먹을 때는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제삿날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이번에는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급하게 직장에서 해외로 출장을 갈 일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략 2주 정도 갔다 온다는 이야기에 저는 어쩔 수 없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을 안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남편 제사를 홀로 치르고 난 뒤에 저는 적적한 마음에 아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저녁 조금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가서는 도통 연락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전화를 했을 때 받지 않았던 것처럼 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음만 계속 갈 뿐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전화를 써서 비싸서 못 받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툭 하고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예, 명서가. 들리니? 하지만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쩌다가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 전화가 받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사는 그 집 팔면 돈 꽤 되는 것 아니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그거 팔라고 예전부터 가끔 말했는데 팔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 거기 집값 지금 10억까지 올랐다던데. 뭐 그게 우리 돈이냐? 줘야 우리 돈이지. 우리가 모신다고 말을 하는 건 어때? 뭘 모셔? 뭘 모시긴. 어머니지. 어차피 지금도 어머니 집에서 반쯤은 같이 사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 며느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목소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서라 그런 소리 말아라. 너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반쯤 같이 사는 것 같다는 거랑 서로 같이 산다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야. 사돈이었습니다. 일단 사돈이 왜 아들이라는 곳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지금 말은 그동안 사돈이 보여줬었던 이미지랑은 정반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나저나 사이판은 진짜 좋네요. 한국은 겨울이라서 추워 죽겠는데 여긴 천국이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이판이라는 이야기에 저는 무슨 일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을 데리고 사이판으로 놀러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동안 말이죠. 그래서 당신 어떻게 할 거야? 가서 이야기해보자. 모시고 살든 혹은 좀 작은 집으로 보내든 뭘 하든 우리 당장 몇 척 정도만 있어도 괜찮으니까 다른 집을 사면 또 그만큼 돈이 들어갈 텐데 경기도나 지방 어느 쪽으로 모셔야지. 엄마가 고향이 어디라고 했더라? 충북이었나? 그런 데는 아마도 집 살 텐데.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어머니 거기 모시면 그래도 한 7억이나 8억은 우리 수중에 떨어지지 않을까? 세금은 생각 안 해? 세금도 어마어마해. 저는 딱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연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건 천운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늘이 제가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한 것일까요? 별의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제가 희생했던 일들이 결국 저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기가 막혔죠. 저는 대충 일주일 뒤에 아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 마냥 저에게 와서는 일이 힘들었네, 뭐했네. 이런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했죠.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면 깜박 속을 뻔할 정도로 태연했습니다. 와, 해외 가는 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어머니 집에 왔는데 별일 없었어요? 응. 그래. 뭔 일이 있었겠니? 저의 차가워진 태도에 아들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웃는 낯으로 아들 내외를 볼 자신이 없었죠. 어머니 선물도 사왔어요. 며느리는 까맣게 탄 얼굴로 저에게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아마도 지역 특산물 과일을 말린 것 같았습니다. 이거 거기에서 어렵게 사왔어요. 이번에 제가 이 뒤치다꺼리 엄청 한 거 있죠? 진짜 어머니 이 사람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가 참으로 가증스럽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제 반응과 표정 따위는 보이지도 않는지 투정을 시작했습니다. 뭐 먹을 것 없어요? 슬슬 배가 고픈데. 응. 없어. 바빠서 못했다. 뭐 하느라 바빠요? 일 계속 나가고 있잖니. 아니, 무슨 그거 얼마나 준다고 계속 나가요? 이 집 팔고 노후 자금 적당히 마련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건 어때요? 은근슬쩍 아들은 저를 떠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배달 어플을 켜고 또 이런 말을 했죠. 어머니, 카드 좀 줘요. 분식 좀 시키게요.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파에 벌렁 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배달이 왔는지 현관문 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움직이는 신용도 안 하고 TV를 보며 뭐 재미있다고 떠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벨소리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직접 나가서 카드로 결제를 하고 배달 음식을 받아왔습니다. 25,000원입니다. 카드 결제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카드를 꺼내서 배달원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요즘 나이가 든 뒤에는 밀가루 음식을 못 먹는다고 아들에게 누누이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떡볶이를 시켰고 아들은 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좀 드세요. 나는 떡볶이 못 먹는다. 왜요? 여기 맛있는 데인데. 속이 안 좋구나. 그래요? 그럼 들어가서 좀 쉬세요. 아들과의 대화는 이웃집만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시 깨었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실로 나가보니 난장판이었습니다. 먹고 남은 음식의 쓰레기에 또 흘린 국물 같은 것도 제대로 닦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들네는 자기 집으로 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마음 먹었던 것을 해야겠다. 망설일 이유는 없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집사람이랑 조금 늦을 것 같은데 밥 좀 한 8시까지 차려주세요. 나는 오늘 나가서 먹을 생각이다. 너희가 알아서 해 먹어라. 무슨 말씀이세요? 저녁에 어딜 나가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준비만 좀 해놔요. 알아서 먹고 갈게요. 여기가 무슨 식당인 줄 아니? 그리고 알아서 뭘 먹고 가긴 먹고 가. 설거지 하나도 못하면서 뭘 알아서 먹고 간다는 거냐? 아니, 갑자기 왜 이래요? 네 엄마 72이다. 72.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금방이겠지. 내가 이런 나이에도 이렇게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니, 무슨 밥 하나 차려주는 게 대수라고 그래요? 그 별거 아닌 거 내가 챙겨 먹으면 되지 않겠니? 일단 오늘 뭔가 어머니 기분 안 좋은 일 있는 것 같으니 그냥 넘어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안 넘어가면 어쩔 건데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마치 상사를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기분마저 느꼈습니다. 그 이후 저의 변화에 대해서 며느리와 아들은 상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몇 주 동안은 연락이 일정 없었습니다. 그제야 좀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아들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뭔가를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게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생각나서 이것저것 사왔지 뭐예요. 음식이랑 또 과일이랑 옷도 하나 사왔어요. 백화점 갔는데 딱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연기를 잘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뭔 일이 있으시길래 그런 거예요? 말씀을 해보세요, 예? 저는 두 사람의 태도에 질릴 대로 질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 없이 둘을 바라보자 아들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는 좀 휴양이 이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고향에 내려가셔서 좀 몇 년 쉬다 오시는 건 어때요? 우리도 절대로 터치 안 할 테니까. 아들은 결국 그 말을 꺼냈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 생각을 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 포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일전의 사건 때문에 전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참으로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것은 며느리가 어떤 팜플릿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충북에 좋은 아파트들인데 진짜 요즘은 지방 아파트들이 엄청 좋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2억 혹은 3억대의 아파트만 골라져 있었습니다. 충북은 제 고향이기 때문에 훨씬 좋은 아파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고급 아파트들은 쏙 빼고 가져왔더군요. 그리고 이 집 팔고 남은 돈은 우리가 좀 재테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고향에서 쉬다가 다시 올라올 때 다시 주면 되니까요. 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목적이 너무나도 훤히 보였습니다. 너 결혼할 때 내가 보태준 돈은 어디 있니? 그걸로는 재테크가 안 되든. 사실 저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적지 않은 돈을 줬었습니다. 당시에도 아파트 사는데 보태라고 3억을 건넸었죠. 그동안 제가 평생 모아왔던 돈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모은 돈 6억은 제가 차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아파트 사는데 썼고 또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대출도 받은 것 알잖아요?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사돈네가 상당한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보태지 않은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아파트 팔고 충북에 가서 살면 내 밥값, 생활비는 절로 나오니? 이 이야기의 아들은 얼굴을 긁적이며 이렇게 말했죠. 그거는 대충 몇천 가지고 가서 생활하시다가 내가 조금씩 생활비 보내줄게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그거 다니는 거 전국에서 다 시행하는 거니까 거기서도 일할 수 있겠죠. 72이 넘은 지 애미 보고 또 일하라는 아들의 이야기는 이제는 끝까지 왔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솔직히 지금 하고 싶은 말 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대화가 될 것 같거든. 내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들 밥을 차려주는 일도 이런 대화를 하는 일도 없을 거다.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살면 될 것 같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애비이자 내 남편이 번 돈 6억은 이미 학교에 기부하기로 계약을 했다.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더 잘 공부할 수 있다면 좋겠더구나. 나는 어렸을 때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형편이 안 되었다. 그래서 너는 정말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나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 그 부분은 너도 충분히 잘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집 한 돈,
아들과 며느리는 제 말에 벙찐 얼굴을 했습니다. 앞으로 요양원 달 곳과 역시 계약을 했다. 이 집은 이미 계약 절차까지 끝낸 상황이다. 한마디로 팔린 상태다. 12억 정도 좋은 가격으로 팔렸더구나.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내 남은 여생을 좋은 요양원에서 보낼 수 있겠더구나. 거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곳이라 해서. 당장 계약을 했다. 저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가격으로 집이 팔렸고, 그 덕분에 정말 좋은 요양원에 보증금을 내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싸게 빨리 정리하고 아들과 마주치는 일이 없길 바라기도 했었지만 차분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계획을 시행했죠. 그런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요양원이 12억이나 들어요? 아들이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요양원 중 한 곳이더구나. 노후 준비를 정말 잘하신 분들이 사는 곳이지. 최고급 시설에 의료진들도 있고 교육도 많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하더구나. 이미 상황은 끝났다. 집을 한번 둘러보면 알 거다. 그제서야 아들과 며느리는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휑했습니다. 평소에도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평소보다 더 휑한 상태였죠. 그러자 아들은 뭔가 눈치를 챈 듯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안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짐은 다 뺐다. 이미 짐은 요양원으로 다 옮겼지. 요즘에 그렇게 좋은 요양원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줄 몰랐다. 고급은 다르더구나. 저는 그렇게 몇 마디를 더 한 뒤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일전에 아들이 해외에 갔을 때 준비해 두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집을 팔 곳을 알아보고 요양원을 알아보고 기부할 곳들을 찾았죠. 그렇게 제가 문 밖으로 나서고 집을 떠날 때였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무어라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마지막까지 최악의 아들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 없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불효한 자식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만 보고 저를 돈기게 취급을 했던 며느리에 대한 복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아들이 제가 있는 요양원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경비들한테 막혔다고 하죠. 그래서 몇 번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시 만나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접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들이 보낸 연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지혜로운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과 상담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곳은 최고급 요양원으로 수많은 중산층 부자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배움을 가지고 서로 보듬어 주면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죠. 저는 휴대폰으로 아들의 문자가 몇 번이나 오긴 했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웃긴 것이 몇 억이라도 아니 몇 천이라도 주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저를 돈으로 본 아들과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은퇴하고 지내시는 교수님이나 기자 같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부끄러운 일이지만 상담을 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확실히 저보다는 많이 배우신 분들이었기도 하고 또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죠. 지금은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이 자주 나기는 합니다. 남편이 아들 잘 키우라고 그 고생을 하다가 갔는데 저는 아들을 제대로 키우질 못했으니까요. 다만 아들과 며느리도 어느 시점이 되면 정신이 들지 않을까요? 자기들도 결국 연로하고 아프고 또 자식이 커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요양원에 와 있는지 깨닫게 되겠지요. 어찌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지금은 후련합니다. 그리고 제 진짜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 늦은 나이에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도 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부디 자신을 잃지 마시고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선택들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를 위해서도 또 자식을 위해서도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김순자 할머니는 정말 가진 고생을 하고 남편까지 먼저 떠나보내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하여 모든 고초를 다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은 잘 성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결국 노리는 상황이 왔고 이것은 충격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돈이 중요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과 부모는 하늘이 맺어준 연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연도 분명 어디까지나 서로 존중하고 효를하고 의무를 다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요즘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맡게 하는 것을 넘어서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아예 방치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빈곤한 노인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